허허, 참 세월이라는 게 무심하기도 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은 가고 어느덧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굽이굽이 넘어온 고개마다 참으로 많은 사연이 있었겠지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던 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늘은 가끔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툭 던져놓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한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는 법이지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한 여인의 가슴에 뜨끈한 군부를 지펴준 아주 특별하고도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옛날 그 시절 기와집 담장 너머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담장은 어찌나 긴지 심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지요. 그 집 안주인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옥구슬 굴러가듯 곱지 않습니까? 헌데 이 옥분의 팔자가 참으로 기박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꽃가마 타고 시집가서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살 나이에 그만 덜컥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옥분의 나이가 고작 20 남짓이었습니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가 거친 비바람에 꺾인 격이지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은 많았습니다. 기름진 논밭이 수십 맞이기에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여 있었으니까요. 허나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밤이 되면 정막 강상 같은 빈방에 홀로 앉아 촛불 심지만 돋우며 긴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야박하기도 해서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돈이 좀 있다는 소문이 돌자 온 동네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옥분의 재산을 노리고 집적거리는 사내들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안악들도 있었지요. 젊은 과부가 독수 공방하려니 오죽 외롭겠어? 밤마다 담장을 넘는 놈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야, 재산 쌈지 챙겨서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문들이 옥분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상은 그녀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매섭게 변한 것이 말이지요.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 승냥이 같은 것들이 나를 물어뜯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독사가 되리라. 아무도 나를 그리고 내 재산을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 이후로 옥분은 마음의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대문 밖 출입을 아예 끊어버린 것은 물론이요. 어쩌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소장농에게는 추상같이 호통을 쳐서 받아내고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이 조금이라도 값을 속이려 들면 그 자리에서 벼락 같은 고함을 질러 쫓아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수작질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집 마님은 피도 눈물도 없어. 바늘로 찔러봐라. 피 한 방울 나오나. 독하다 독해. 사람들은 옥분을 어려워하다 못해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개들조차 옥분네 집 앞을 지날 때는 짖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지나간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이 속은 더 문드러져 있다는 거 아시지요? 옥분이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의 표독스러운 고함은 사실 나 좀 내버려 두시오. 나 너무 무섭고 힘드오. 라고 외치는 비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옥분의 마음은 한겨울 꽁꽁 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새가 울어도 옥분의 마당에는 항상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삭막한 기와집에서 옥분은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늙은 행랑어멈이 병으로 앓아눕게 되면서 집안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할 머슴이 하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힘께나 쓰고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지만 워낙 깐깐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옥분네 집이라 선뜻 나서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운명처럼 한 사내가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니 계십니까 하여? 우렁차다 못해 집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 마루로 나가보니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내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키는 소슬대문에 닿을 듯이 크고 어깨는 떡 벌어진 것이 꼭 산속에 사는 곰 같았습니다. 무명 저고리는 터질 듯이 꽉 끼고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지요. 희만하는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이건 또 딴판이었습니다. 숯검정 같은 눈썹 아래 눈은 갓 태어난 송아지 마냥 크고 순박해 보였는데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하나 빠진 듯 헐렁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입은 해벌쭉 벌리고 서 있는데 침이라도 흘릴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옥분은 마루에 꼿꼿하게 앉아 사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돌쇠라구만요. 돌처럼 단단해서 돌쇠라고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옥분의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힘은 좀 쓰게 생겼다만 일을 야무지게 할 줄 아느냐? 우리 집은 허투루 일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옥분의 매서운 눈초리에도 돌쇠는 기죽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넙죽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셔요. 제가 머리는 좀 나빠도 힘쓰는 건 자신 있어요. 황소 한 마리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 맺히니까 마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만요. 밥만 많이 주시면 됩니다요. 옥분은 기가 찼습니다. 보통 옥분의 눈빛을 보면 주눅이 들어서 눈도 못 마주치는데 이 녀석은 마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실실 웃고 있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자란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당장 장작 패고 물 길어올 일손이 급했기에 옥분은 혀를 끌끌 차며 돌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밥값은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게으름을 피우거나 사고를 쳤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돌쇠의 대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옥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우직하고 멍청해 보이는 곰 같은 사내가 꽁꽁 얼어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저 힘 좋은 일꾼 하나 들였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귀한 사람이 들어왔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옥분처럼 빈틈없고 차가운 여인과 돌쇠처럼 모자라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내,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으니 과연 이 집구석이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첫날 밤 돌쇠는 행랑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따리라고 해봤자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요. 그는 멍석 위에 벌러덩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 참말로 곱게 생기셨네. 근데 어째 눈에서 레이저가 찌익하고 나오는 것이 꼭 호랑이 같으셔. 그래도 뭐 밥만 많이 주면 나는 좋아. 천하태평인 돌쇠의 콧꼬리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담장을 넘어가는데 안채의 옥부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새로 들어온 저 무식한 사내가 혹시라도 딴맘을 먹지는 않을까, 행여나 도둑이라도 들면 저 멍청한 놈이 지킬 수나 있을까? 의심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동창이 밝아오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요한 기와집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낯선 잠자리에 뒤척이던 옥분과는 달리 행랑채의 돌쇠는 그야말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다가 수탈기 회를 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잠은 또 어찌나 많은지 눈곱도 떼지 못한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는데 그 모습이 꼭 겨울잠에서 깬 곰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나와 마루 끝에 서서 집안을 매의 눈으로 살폈습니다. 주인된 도리로 새로 들어온 머슴놈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의 눈매는 여전히 서리빨처럼 매서웠고 입가는 고집스럽게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어설프게 물만 찍어 바르는 꼴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안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옥부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리 와보거라. 돌쇠가 물 묻은 얼굴을 소매로 대충 훔치며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쿵, 쿵, 쿵. 발자국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땅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예, 마님, 부르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이 어찌 보면 순박하고 어찌 보면 멍청해 보였습니다. 옥부는 턱짓으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화단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옥분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유일하게 마음을 붙이고 정성을 쏟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붉은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탐스러운 작약이 자태를 뽐내는 그 화단은 옥분의 자존심이자 삭막한 이 집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헌데 장마철이 지나고 며칠 손을 못 댄 사이에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꽃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에게는 그 잡초들이 마치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마을 사람들처럼 보여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 화단꼴이 저게 뭐냐? 잡초가 무성해서 꽃이 숨을 못 쉬지 않느냐? 오늘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저 잡초들을 싹 다 뽑아버려라. 뿌리까지 아주 야무지게 뽑아서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옥분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돌쇠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요, 마님. 제가 힘쓰는 거 하나는 타고나지 않았습니까요? 저놈의 풀떼기들 제 손에 걸리면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싹 다 정리해 버릴 테니 마님은 들어가서 푹 쉬셔요.
그 우렁찬 대답에 옥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힘 하나는 장산이 풀 뽑는 일 정도야. 식은 죽먹기라 생각했지요. 옥부는 돌쇠를 마당에 남겨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기에 잠시 눈이라도 붙일 요량이었습니다. 방 안에 누운 옥분의 귀로 밖에서 뚝뚝 하고 풀 뽑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 녀석이 덩치에 안 맞게 제법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양이라 생각하며 옥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잡초 같은 세상의 시름을 다 잊고 모란꽃 밭을 거니는 고운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 마당을 뜨겁게 달굴 무렵 옥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니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낮의 정적 속에서 옥부는 무심코 화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옥분의 입에서는 억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토록 아끼던 화단이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붉게 피어올라야 할 모란꽃도 탐스럽게 봉오리를 맺었던 작약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벌건 황토 흙바닥뿐이었습니다. 잡초만 뽑으라고 했더니 돌쇠 이 녀석이 꽂히고 풀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뽑아버려 화단을 아주 휑한 공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뽑혀나간 꽃들과 잡초가 뒤섞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옆에 돌쇠가 쭈그리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남은 꽃 한 송이를 뚝 꺾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옥분이 나온 줄도 모르고 흐뭇한 표정으로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시원하네. 마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 아주 깔끔하게 밀어버렸으니 칭찬해 주실 거야. 옥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꽃들이 어떤 꽃들입니까?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심어주고 간 옥분에게는 자식 같고 남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저 무식한 놈이 잡초 취급을 해서 다 뽑아버렸으니 옥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옥분은 대돌 위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고 쏜살같이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제정신이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옥분의 고함 소리에 놀란 돌쇠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옥분은 씩씩거리며 빗자루로 돌쇠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돌쇠는 아이고 마님, 아이고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옥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잡초를 뽑으랬지 언제 꽃을 뽑으라 했느냐. 이 화상아, 이 썩을 놈아, 내 꽃 내놔라. 내 모란 꽃 살려내라. 옥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꽃에 담긴 자신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짓밟힌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매질하던 옥분은 숨이 차서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멍청한 놈이 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고.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사나. 그제야 돌쇠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칭찬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 마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것이지요. 돌쇠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옥분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저는 마님이 시원하게 다 뽑으라길래 싹 다 뽑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눈이 없느냐? 꽃이랑 풀도 구분 못해? 저 예쁜 꽃들이 내 눈에는 안 보이더냐? 옥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슬그머니 들더니 그 맑고 큰 눈망울로 눈물범벅이 된 옥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제 눈에는 마님 빼고는 다 그냥 시퍼런 풀떼기처럼 보여서 마님이 꽃인데 다른 꽃이 무엇이 중하답니까? 마님 얼굴이 저기 핀 꽃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우신데 저깟 풀들이 있어봐야 마님 미모만 가리지요. 순간 세상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매미 소리도 멈추고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을 살며 숱한 사내들에게 별의별 수작 섞인 말을 다 들어봤지만 이렇게 멍청하고 투박하면서도 가슴을 쿵 하고 울리는 말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나만 꽃으로 보인다니. 옥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화단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변명이 고작 저런 말이라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마음 한구석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분노가 스르르 새어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빗자루를 다시 들어 칠 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위인입니다. 계산을 하고 아부를 떠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의 눈에는 옥분 말고는 다 하찮은 풀포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옥분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빗자루에 맞아 벌개진 팔뚝, 그러면서도 마님의 눈치를 보며 해벌쭉 웃으려 애쓰는 저 바보 같은 표정. 그 모습이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해서 옥분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피식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후 10수년 동안 옥분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나온 것은 실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옥분은 눈물을 쓱 닦아내며 짐짓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도끼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화상아, 입은 살아서 나불대기는. 그래, 내가 꽂히면 너는 뭐란 말이냐? 곰팡이냐, 거름이냐? 아이고 마님, 저는 거름이어도 좋고 흙이어도 좋구만요. 마님만 활짝 피시면 저는 밟혀도 좋아요. 돌쇠가 넙죽절을 하며 대답하자 옥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명분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쑥대밭이 된 화단은 안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있던 가슴속으로 훈훈한 봄바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꽃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말만 늘어놓던 양반들과 달리 꽃을 다 뽑아버리는 바보짓을 하면서도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는 이 멍청한 사내의 진심이 얼음장 같던 옥분의 마음 껍질을 툭 하고 건드린 것입니다. 옥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됐다. 이미 엎어진 물이고 뽑힌 꽃이다. 내 놈이랑 말을 섞은 내가 바보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서 점심상이나 봐 오거라. 옥부는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지만 방문을 닫는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거울을 본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10년은 젊어진 듯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개지, 내가 미쳤어. 저런 곰 같은 놈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뛸 게 뭐란 말이냐.
옥부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애써 부채질을 해댔지만 마당에서 마님, 맛있는 밥상 차려올게요 하고 소리치는 돌쇠의 목소리가 싫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화단을 망친 대형 사고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작은 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완벽하고 차가웠던 옥분의 일상에 돌쇠라는 예측 불가능한 돌멩이가 날아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소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꽃을 잡초로 알고 뽑아버리는 이 바보 머슴이 앞으로 또 어떤 기상천외한 짓으로 옥분의 혼을 쏙 빼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옥분의 차가운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릴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꽃밭을 망친 놈이 꽃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엉뚱하고도 가슴 따뜻한 실수담은 훗날 옥분과 돌쇠가 늙어서도 화롯가에 앉아 두고두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옥분의 속이 좀 쓰리긴 하겠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미운 정, 고운 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을요. 계절의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대지 위에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는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기와집 마당의 흙바닥이 이글거리고 매미들은 목청이 터져라 울어대니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져도 식지 않는 열대야 때문에 사람들은 부채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옥분의 안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비단 이불을 깔고 시원한 죽부인을 끌어안아 봐도 덥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위보다 옥분을 더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떼였습니다. 기와집 뒤편에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마당에는 연못까지 있으니 모기들이 서식하기에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찜통 같은 더위가 옥분의 방을 짓눌렀습니다. 옥분은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모기장을 쳤지만 굶주린 산모기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앵앵거리며 옥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웽웽. 그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옥분의 신경을 긁어대듯 거슬렸습니다. 손을 휘저어 쫓아내도 그때뿐 잠시 후면 다시 날아와 팔뚝이며 얼굴을 물어뜯었습니다. 가려움에 긁다 보면 생채기가 나고 잠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옥분은 화가 치밀어 올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 촛불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그곳에서 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서방님이 부채질도 해주고 모기도 잡아준다는데 나는 이 넓은 집에서 모기밥이나 되고 있구나. 이놈의 모기 새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지 과부의 피가 그리도 맛나더냐. 옥분은 혼잣말처럼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덥고 너무 가려워서 그리고 사무치게 외로워서 뱉은 넋두리였습니다. 아이고,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휘두르다 지쳐 쓰러지듯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행히 새벽녘이 되어서야 모기 소리가 잦아든 것 같아 옥분은 겨우 선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분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간밤에 그렇게 설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개운하고 귓가에 앵앵거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모기들이 갑자기 어디로 갔나? 옥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문지방 바로 앞에 무언가 거대한 덩어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야, 이게 뭐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헌데 그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쇠는 상의를 홀딱 벗어젖힌 채 맨살을 드러내고 방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꾸벅꾸벅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돌쇠의 몸 상태였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등짝이며 팔뚝이며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울긋불긋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팥죽을 쑤어 놓은 것처럼 성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모기에게 뜯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옥분의 비명소리에 놀란 돌쇠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잘 떠지지도 않는데 그는 옥분을 보자마자 부은 입술을 실룩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옥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너 지금 꼴이 그게 뭐냐? 왜 여기서 옷을 벗고 이러고 있어? 미쳤어? 옥분의 호통에도 돌쇠는 극적극적 몸을 긁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제가 자려는데 마님 방 쪽에서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요? 마님 목소리가 어찌나 서럽게 들리던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돌쇠는 퉁퉁 부은 팔로 가슴을 탕탕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 모기놈들을 다 때려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님 방에 들어가서 잡자니 남녀가 유별한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묘안을 냈구만요. 묘안? 무슨 묘안? 제가 마님 방문 앞을 딱 지키고 앉아서 우통을 깠지요. 그러고는 모기놈들한테 소리쳤어요. 이놈들아, 우리 마님은 피부가 고와서 물면 아야하신다. 차라리 피 많고 살 많은 나를 물어라. 내 피가 훨씬 더 맛있다. 했더니만 돌쇠는 자랑스럽다는 듯 퉁퉁 부은 배를 쑥 내밀었습니다. 아니 글쎄 이 멍청한 모기놈들이 제 말에 속아서 다 저한테 달려들지 뭡니까? 제가 밤새 이놈들한테 만난 피로 회식을 시켜줬어요. 배가 터지게 먹더니 이제 다 집에 자러 갔나 봅니다. 덕분에 마님 방으로 들어가는 놈들은 한 놈도 없었죠? 마님은 푹 주무셨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 저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모기를 쫓으려고 향을 피운 것도 아니고 부채질을 한 것도 아니고 제 몸뚱이를 미끼로 던져 모기밥이 되다니요. 이건 멍청하다 못해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까지 옥분의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옥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단옷을 선물하고 달콤한 시를 읊어주며 겉으로는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꼬드기면 쌀이 몇 가마니가 생길까, 이 집의 주인이 되면 떵떵거리고 살겠지. 옥부는 그들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였기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사내, 돌쇠는 달랐습니다. 계산기, 그런 건 돌쇠의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이 괴롭다는 말 한마디에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가려움에 몸부림치면서도 마님이 편안하게 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렇게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등신 같은 놈,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 천치.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가렵지도 않으냐? 아프지도 않아? 돌쇠는 퉁퉁 부은 눈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에이, 하나도 안 가려워요. 마님이 편안하셨다니 저는 그걸로 됐어요. 제 살가죽이야 뭐 두꺼워서 며칠 지나면 가라앉구만요. 소가죽보다 질긴 게 제 피부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쇠의 손은 쉴 새 없이 등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사내의 순박한 사랑 앞에 그녀가 평생 쌓아온 도끼와 경계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거라. 꼴 보기 싫으니 썩 일어나. 옥부는 짐짓 쌀쌀맞게 말하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부엌이 아닌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잘 익은 된장과 시원한 오이, 그리고 감자를 챙겨 들었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된장을 곱게 풀고 감자를 으깨어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머슴놈 수발을 다 들고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옥분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적신 수건을 들고 나온 옥분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등 돌려대라. 예. 마님, 옷 버리셔요. 더러워요. 잔말 말고 되라면 돼. 확 내쫓아버리기 전에. 옥분의 성화에 돌쇠가 쭈뼛쭈뼛 등을 돌렸습니다. 옥분은 차가운 수건으로 돌쇠의 뜨거운 등을 닦아내고 정성껏 으깬 감자와 된장을 발라주었습니다. 옥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돌쇠의 몸이 움찔움찔 떨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머슴의 등에 닿은 옥분의 손은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님,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돌쇠가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옥부는 돌쇠의 등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흉측하게 부어오른 등짝이 세상 그 어떤 남자의 등보다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묵묵히 제 몸을 던져 자신을 지켜준 이 사내에게서 옥부는 난생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든든한 바람막이가 생긴 것입니다. 돌쇠야. 예, 마님. 다음부터는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말거라. 내 몸 상하면 일은 누가 하느냐. 헤헤, 그래도 마님이 괴로우신 것보다 제가 뜯기는 게 낫구만요. 저는 마님 머슴이니까요. 마님 머슴이니까. 그 투박한 한마디가 옥분의 심장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그래, 너는 내 머슴이지. 하지만 이제 너는 그냥 머슴이 아니다. 내 마음을 훔쳐간 도둑놈이다. 옥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약을 다 발라준 옥부는 방으로 들어가 비단 베개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오늘은 일하지 말고 여기서 한숨 자거라. 밤새 설쳤을 거 아니냐. 아이고 마님, 이 귀한 걸. 잔말 말고 베고 자. 코 골면 깨워버릴 테니. 조용히 자고. 옥부는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내다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비단 베개를 끌어안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든 돌쇠를 보며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올여름은 그리 덥지 않을 것 같다고. 이 곰 같은 사내가 곁에 있는 한 어떤 모기 때도 어떤 외로움도 감히 넘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옥분의 밥상에는 고봉밥과 함께 고기 반찬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밥그릇이 마님 밥그릇보다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하기로 소문난 과부댁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여름밤에 모기떼가 맺어준 이 기막힌 인연이 얼마나 깊고 진한 사랑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미련해서 더 애틋하고 바보 같아서 더 믿음직한 돌쇠의 사랑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며 지켜주는 그 투박한 진심이 얼음장 같은 옥분의 마음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옥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참으로 정직하여 들판의 곡식들은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산천 초목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으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해가 지고 나면 뼛속으로 파고드는 찬 기운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인에게는 잔인한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꽃가는 풍성해도 마음 한구석은 더 시려지는 법이니까요. 기와집 안주인 옥분에게도 이 가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 밝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도 그녀의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을 바라보다가 옥부는 문득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 달을 함께 볼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떠난 남편의 얼굴이 달 속에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저 달을 따다가 방 안에 두면 밤이 덜 외롭지 않을까. 그저 외로움에 흘린 넋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작을 패던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옥분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달이 있으면 안 외로우셔요? 옥분은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헛소리 말고 가서 잠이나 자거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옥부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벅저벅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걸어오는 돌쇠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물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달을 따왔어요. 옥부는 어이없어 물동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물에 비친 둥근 달이 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달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말입니다. 우물 속에 달이 빠져 있길래 퍼서 가져왔어요. 흔들리면 도망갈까봐 살금살금 왔지요. 돌쇠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하늘의 달을 못 따니 물에 비친 달이라도 가져온 이 바보. 자신의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내였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물속의 달도 흔들렸습니다. 마치 옥분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게 진짜 달이다. 내 마음이 진짜 달이야.
옥부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마루에 앉아 물동이 속 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을바람은 차가웠지만 옥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따뜻한 사내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옥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눈치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달을 따온 사내에게 남은 인생을 맡겨보기로 한 것이지요. 물동이 속의 달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지만 돌쇠가 건져 올린 그 마음의 달은 옥분의 가슴 속에서 끝내 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세상의 편견이라는 담벼락이 앞으로 얼마나 높게 가로막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하늘의 달을 말로만 노래하던 사내들 사이에서 물에 비친 달이라도 두 팔로 안고 돌아온 이 바보 머슴이 옥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눈부신 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을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고 고운 밤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동이 속에는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떠온 둥근 달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고고한 안주인 옥분이요. 또 한 사람은 흑투성이 무명옷을 걸친 머슴 돌쇠였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하늘과 땅 차이요. 남녀의 유별함을 따지자면 감히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될 사이였으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높고 단단한 벽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돌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비단결처럼 곱게만 살아온 옥분의 손에는 낯설기 그지없었지만 그 투박함에서 전해오는 온기는 대장간의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옥분은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다. 양반 체면이 밥 먹여주느냐? 과부의 정절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더냐? 다 부질없다. 나를 위해 달을 따온 이 사내의 마음보다 귀한 것은 세상 천지에 없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따라오너라. 예, 어디를 말입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들어갈 곳이 있다. 옥부는 돌쇠의 손을 이끌고 안채의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마님, 거기는 마님 침소 아닙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는데 저 같은 상놈이 감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벼락 맞습니다요. 돌쇠가 펄쩍 뛰며 손을 빼려 했지만 옥부는 그 손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움켜쥐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벼락을 맞아도 내가 맞고 벌을 받아도 내가 받는다. 너는 내 머슴 아니냐? 주인이 오라면 올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옥분의 서슬 퍼런 호통에 돌쇠는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호랑이 같은 마님이 무섭기도 했지만 마님의 손이 너무나 따뜻해서 뿌리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돌쇠는 죄지은 강아지 마냥 쭈뼛거리며 옥분의 뒤를 따라 신발을 벗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어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향긋한 모가 향이 감도는 그 방은 땀 냄새나는 돌쇠에게는 꿈속에서나 볼 법한
선녀의 궁정 같았습니다. 돌쇠는 감히 방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흙 묻은 발이 비단 방석을 더럽힐까봐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그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순박해 보였습니다. 옥부는 장롱에서 깨끗한 무명청과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돌쇠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거기 서서 뭐 하느냐? 이리 와서 앉거라. 마님, 저는 여기가 가시방석이라 앉으라니까. 옥분의 성화에 돌쇠가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옥분은 물에 적신 천으로 돌쇠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이마, 숯검정 같은 눈썹, 그리고 두툼한 볼을 옥분의 하얀 손이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돌쇠는 숨이 턱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의 고운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고 그녀의 숨결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가 부러질 지경이었으니까요. 돌쇠야, 옥분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예, 마님. 너는 참으로 멍청하구나. 예, 맞습니다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보고 반편이라고 합디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숫자도 10가지밖에 못 세는 바보 천치지요. 돌쇠는 해벌쭉 웃으며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했습니다. 옥부는 젖은 수건을 내려놓고 돌쇠의 두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는 바보다. 꽃을 잡초라고 뽑아버리고 모기한테 제 피를 내어주고 물동이에 달을 떠오는 천하의 바보지. 옥분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쇠야, 그 똑똑하다는 양반 놈들은 다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탐내고 뒤에서 욕을 하더라. 헌데 너는 바보라서 계산을 할 줄 모르는구나. 바보라서 잴 줄도 모르고 바보라서 줄 줄만 아는구나. 옥분의 손이 돌쇠의 뺨을 타고 내려와 그의 넓은 가슴팍에 얹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똑똑한 놈들은 징글징글하다. 차라리 너 같은 바보가 좋다. 속일 줄 모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몸을 던지는 내가 나는 사무치게 좋다. 돌쇠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오늘부터 너는 내 머슴이 아니다. 옥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천천히 뱉어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서방님이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돌쇠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리였으니까요. 서서방님이라니요? 마님, 더위 드셨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감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나는 이제 과부 옥분이가 아니라 돌쇠의 안악으로 살란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데리고 살며 글도 가르치고 세상 사는 법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옥부는 돌쇠의 품으로 와락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그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라. 내 외로움을 막아주는 담벼락이 되어주고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주는 나무가 되어다오. 돌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상황을 파악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곰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 크고 두툼한 팔로 옥분을 조심스럽게 부서질세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님, 아니 옥분아. 돌쇠가 처음으로 옥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마님이 하시는 어려운 말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요.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마님 지키는 거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호랑이가 와도 때려잡고 귀신이 와도 내쫓아서 마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게요. 그날 밤 옥분의 방불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십수년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던 옥분의 방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남녀의 정이,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친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옥분네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이 열려 있고 마당에서는 옥분과 돌쇠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를 훔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호랑이 같은 과부댁 아니야? 어머, 어머, 저 얼굴 좀 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훤하네. 볼에 연지 곤지는 또 언제 찍었대? 마당에서 옥분은 돌쇠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하던 머슴옷을 벗어던지고 옥분이 남편의 옷개에서 꺼낸 번듯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돌쇠는 제법 훤칠한 산의 태가 났습니다. 물론 몸에 비해 옷이 좀 작아 터질 것 같았지만 그 모습조차 옥분의 눈에는 듬직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인물이 훤하네. 진작 이렇게 입혀드릴 걸 그랬습니다. 옥분이 돌쇠의 옷고름을 매주며 콧소리를 섞어 말하자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헤헤, 옷이 날개라더니. 근데 마님, 아니 여보. 이 옷 입고 장작 패면 옷 다 찢어질 텐데요. 아이고, 이 화상아. 비단 옷 입고 장작 패는 놈이 어디 있느냐. 장작은 나중에 패고 이리 와서 아침이나 드시지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겸상이라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돌쇠 숟가락에 얹어주며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 역시 밥 두 공기를 뚝딱 해치우며 옥분을 향해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머슴이랑 눈이 맞았대. 쯧쯧, 과부가 오죽 외로웠으면 그래도 양반 체면에 머슴이 뭐냐 머슴이. 아니야, 저 돌쇠놈이 밤에 도술이라도 부린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 깐깐한 여자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옥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우직한 산에 자신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이 뜨거운 손길만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세월 남들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감옥 같은 기와집이 이제는 두 사람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돌쇠는 여전히 멍청해서 마당을 쓸라치면 먼지를 옥분 쪽으로 날려 구박을 받기도 하고 밭을 갈다가 쟁기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옥분의 집에서는 고함 소리 대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옥분의 인생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진심 하나로 피워낸 기적 같은 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신분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옥분과 돌쇠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이지요. 두 사람의 행복한 소문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양반 가문의 과부가 머슴과 살림을 차렸다는 것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받기 힘든 풍기문란이었으니까요.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라더니 옥분과 돌쇠의 행복한 날들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상은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하늘과 땅처럼 엄격했고 과부가 개가를 하는 것조차 죄악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물며 양반집 마님이 제 집 머슴과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다는 것은 고을의 기강을 뒤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폐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과 돌쇠가 오붓하게 아침상을 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풍기문란으로 고을을 어지럽힌 죄인 옥분과 돌쇠를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평화롭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사색이 되었고 돌쇠는 밥상을 엎으며 포졸들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마님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다 했다. 마님은 죄가 없다. 돌쇠가 황소처럼 날뛰며 포졸 두어 명을 나동그라지게 만들었지만 때로 덤비는 광군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곰 같은 놈이랑 진짜 살림을 차렸다더니 꼴 좋게 됐네. 양반 체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쯧쯧 비난과 조롱의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옥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꿇어앉은 돌쇠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호피를 깐 의자에 앉아 서슬 퍼런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인연 옥분아, 너는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어찌 천한 머슴놈과 노란하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고을의 법도를 어지럽혔느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의 호통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옥분은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머슴과 정을 통한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에 귀천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는 데 있어 신분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저는 남편을 잃고 10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다시 숨쉬게 하고 웃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돌쇠입니다. 제게는 이 사람이 양반이고 이 사람이 하늘입니다.
옥분의 당돌한 대답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고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런 발칙한 년을 보았나? 감히 관아에서 사랑 타령을 해? 여봐라, 저 머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저놈이 마님을 홀려 신세를 고치려 한 것이 분명하다. 포졸들이 돌쇠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요, 두 대요, 짝, 짝,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옥분의 마음이 찢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우리 마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꼬셨어요. 제가 마님 좋다고 쫓아다닌 죄밖에 없어요. 때리려면 나만 때려요. 제발 우리 마님은 건드리지 말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오직 옥분만을 걱정하는 돌쇠의 절규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천한 머슴이라도 저토록 지독한 사랑을 하는 사내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틀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등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곤장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차라리 나를 치시오. 내 서방님을 때리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치시오. 사또도 포졸도 구경꾼들도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양반집 안주인이 천한 머슴을 서방님이라 부르며 제 몸으로 매를 막아내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옥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사또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하늘에 뜬 달을 보십시오. 달이 양반집 비춘다고 더 밝고 초가집 비춘다고 덜 밝습니까? 달빛은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준 마음이 바로 그 달빛입니다. 저를 위해 물동이에 달을 떠온 이 사람의 정성이 어찌 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랑한 것이 죽을 죄라면 저희 둘을 한나란시에 죽여주십시오. 살아서 못다한 사랑 저승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옥분의 절절한 외침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법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려는 두 사람의 진심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독하다 독해. 내 평생 저런 독한 연놈들은 처음 보는구나. 사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법으로 따지면 너희 둘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허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사람이 억지로 끊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 터. 너희의 그 지독한 정성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군중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단 너희는 고을의 풍기를 물랑케 했으니 더 이상 양반의 지위를 누릴 생각은 말라. 옥분이는 오늘부로 양반의 호적에서 파내어 서민으로 강등시킬 것이니 둘이 콩을 볶아 먹든 죽을 쑤어 먹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도록 하라. 알겠느냐?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실상의 허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버리는 대신 사랑이라는 알맹이를 지킬 수 있게 해준 사또의 배려였지요. 옥분과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옥분과 돌쇠는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정리하고 마을 외곽의 한적한 산기슭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반의 지위도 재산도 대부분 처분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은 작은 초가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비단 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쌀밥 대신 보리밥을 먹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힘이 장사라 밭을 잘 갈았고 옥부는 그런 돌쇠의 땀을 닦아주며 새참을 나르는 평범한 안악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백년해로 하자던 약속처럼 어느덧 두 사람은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노부부는 초가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저 달 보니 옛날 생각 안 나오? 쪼글쪼글해진 옥분의 손을 투박하고 거친 돌쇠의 손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늙은 돌쇠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요, 생각나지요. 내가 저 달 따주겠다고 물동이 들고 뛰다가 자빠질 뻔했잖여. 그때 임자가 나보고 바보라고, 천하의 바보라고 놀렸는데, 그래요. 당신은 참 바보였소. 근데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바보였지. 옥부는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젊은 날에 탱탱하던 피부는 사라지고 주름만 남았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옛날 달을 건져 올리던 그 밤보다 더 뜨겁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영감, 고맙소. 내 차가운 인생에 봄바람이 되어줘서 고맙고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살라요. 나도 그려. 나는 다시 태어나면 공부 많이 해서 정승판서가 돼가지고 우리 임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 줄 거구만. 아이고, 됐소. 정승판서 다 필요 없소. 그냥 물동이에 달 하나 떠다 주면 나는 좋카오. 두 늙은이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가을밤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며 마치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남는 것은 결국 추억과 사람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추울 때 묵묵히 제 체온을 나눠주던 그 사람과의 기억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아닐런지요. 옥분에게 돌쇠는 머슴이 아니라 세상을 다 준 왕자님이었고 돌쇠에게 옥분은 지켜야 할 목숨과도 같은 꽃이었습니다. 물동이에 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했던 바보 머슴과 그 투박한 진심을 알아본 현명한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어느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딸 밝은 밤이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밤에는 곁에 있는 아내의, 남편의 혹은 자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내 인생의 보름달이요. 고맙소, 사랑하오. 길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하는 야담 작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달 하나 띄워드렸기를 바라며 저는 더 맛깔나고 구수한 이야기 보따리를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백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